자, 오늘 소설 장르를 좀 정리하고 갈 텐데요. 이제 이 소설이 좀 평가원에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가원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는 작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문학교육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자기의 감성이나 감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표현해놓은 자전적 소설인데다가 이 난소공이 사실 우리나라 현대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커요. 뭐 사람에 따라 견해에 따를 수가 있는데 100만 부 팔린 소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사실은 되게 비극적이야.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 윗세대한테 정서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줬던 소설인데, 작가는 이 소설 하나 쓰고 절필을 했어요. 왜냐면 이 소설이 진짜 비극적 소설인데 좀 독자한테서 뭔가 충격을 받았대요. 물론 이제 뭐 굳이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난소공에 대한 얘기부터 간략히 하면 이거야.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버지는 장애인이에요. 난쟁이에요. 근데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 옛날에는 수도가 안 나와요. 수도가 이게 상수도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 올리거나 아니면 상수도관이 잘 안 오니까 수도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수도 압력에 따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수도꼭지를 조금만 내리기만 하면 물이 여기 있으니까 물이 나올 건데, 수도꼭지가 이름 이렇게 있으면 물이 안 나올 거잖아. 봐봐. 물 수면이 이 정도야. 수도꼭지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수도꼭지가 여기 있으면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저씨는 되게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공사를 부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수도꼭지 위치만 내려주면 돼요. 되게 저렴한 비용에 해결을 해주는데, 이제 업자들은 한몫 챙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모터를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터 뒤지게 비싸게 해가지고 이제 눈탱이 쳐먹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 그렇게 저렴하게 하고 다니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모터 이렇게 팔아먹고 하는 인간이 난쟁이고 하니까 뒤지게 저 팬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난쟁이 아저씨는 삶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이 맨날 꺾이기도 하고 사회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거야.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개발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재개발 나오면 로또야. 3억짜리 하나 사놓으면 재개발이 들어가면 보통 15, 15가 와요. 근데 옛날에는 3억이면 그냥 3억만 주는 거야. 이게 판자촌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재개발하고 나중에 너 입주권 줄게 해서 입주권을 줘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씨발 판자촌 갈아엎고 아파트 입주권 주면 개이득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주비를 안 줘, 옛날에는. 임시 거주를 해결해 주질 않아. 그럼 어떤 수밖에 없냐? 그 입주권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입주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자식이 남자 둘이고 여자 한 명이었어요. 여자애가 그 팔린 입주권을 구하러 가요, 다시. 그 산 사람한테. 그리고 나머지 아들 둘도 스파링 같은 거 해주고 막 코피 터주고 막 뒤지게 쳐맞고 와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는 게 웃긴데, 이제 집이 헐리기 전 마지막 파티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안에선 고기를 굽고 있고 철거반들은 와가지고 벽 부수고 있고 벽이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고기 굽고 있는데, 서로 뻘쭘하잖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 솔직히 철거반도 그냥 노가다예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 비참하게 사는 거 아는 그런 입장에 자기 손으로 집을 부시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걸 보면 정신 나갔나가 아니라, 아이고 마지막 뭐 하나 보고 난데 엄마가 와가지고 고기를 또 먹여줘. 막 진짜 미치는 장면이야. 그리고 이게 어차피 그냥 소설이고 나오는 얘기니까 얘기를 하면, 영희가 이제 주인공인데, 영희가 그 입주권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어떻게 가냐면 입주권 산 애한테 가요. 걔랑 데이트를 해. 그리고 밤에 자. 그리고 그 남자가 자는 동안 훔쳐서 나와요. 그게 한 5일인가 3일인가 걸려. 그 자체도 되게 비극적이야. 근데 집에서는 영희가 안 들어오잖아. 그 영희를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집은 박살나고 있고 영희 끝까지 기다리고 안 오고, 영희는 결국 집은 헐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영희는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왜? 그 집이 없으면. 아무리 입주권을 받아 입주권을 헛개서 살아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어디서 살 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영희는 그러고 있는 거고 가족들은 영희 기다리는데 집은 부서진 거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빠는 영희 소식도 모르지. 집은 부서졌지. 어디 갈 데도 없지. 결국에는 공장 굴뚝 올라가서 나는 달에 가서 살 거야 하다가 죽어요. 진짜. 자살해서 죽어요. 떨어져서. 그런 비극적인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아빠의 상상과 실제 상황이 되게 구분이 안 되게 막 써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한 독자가 와가지고 소설 잘 봤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 그게 이 작가, 김세희 작가였을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절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설이 지금 신경숙 소설가한테 어린 시절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이렇게 왔어요. 봅시다.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누나 세대까지만 해도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도 사실 고등학교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는 나도 그랬지. 나도 뭐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사업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원만 하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인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고등학교였던 거고 이제 여기 보면은 상경계열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고가 지금의 경영경제학과 같은 상경계열이었고 옛날에는 공고가 지금의 공대였던 거예요. 지금 이제 석박사까지도 갔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드물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어린 나이에도 학비를 위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있다. 나의 배경인 거죠. 동시에 성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학생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자인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17살밖에 안 된 소녀예요. 이 소녀 감성이 이게 쉬웠겠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여기도 써놨지만 옛날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요즘은 상상할 수가 없어. 이런 선생님은 저는 뭐 평생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 옛날 선생님들은 그 영화 친구 혹시 아세요? 유튜브 보면 영화 친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김강규 머리 이렇게 그 탈모빔 그분 나오셔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하다가 말하라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제 싸대기를 착착 치는 그게 선생님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뒤지게 쳐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 중학교가 진짜 또라이들이 진짜 많았어. 양아치들도 많고.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매일같이 때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영어 수업 시간이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영어 과제가 단어를 50개 외워오는 거야. 자, 그럼 단어 시험 쳤어. 틀린 개수만큼 쳐맞아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틀린 개수만큼 쳐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50개 중에 30개 틀렸잖아. 그럼 30개를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짜. 그러면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애들이 10대씩 맞는다고 치고 40명이잖아. 400대를 때리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일단 매를 한 10분 동안 맞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면 안 맞은 날을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 나도.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심하게 쳐맞았던 게 어떤 거냐면 요즘 학교에서 다 신발 신는 것 같더라고. 우리 때는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실내화라는 걸 신어야 돼. 근데 실내를 안 신고 다니면 맞아요. 그리고 2교시인가 끝나면은 국민체조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새천년 체조인가 아무튼 요즘은 체조도 안 한다는데 미안해요 라떼는. 아무튼 빨리 할게. 이제 2교시 끝나고 국민체조로 나가는데 그날따라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괜히 이게 뭐냐면 애매한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실내화도 안 되고 신발도 안 되는 애매한 구간이 있어. 그 애매한 구간에서 신발을 미리 신는 거야. 왜냐면 맨발로 다니면 뭐 발에 막 가시 박히기도 하고 막 뭐 양발 젖고 그러니까. 근데 기술쌤한테 딱 걸렸어. 근데 기술쌤이 마침 2교시에 애들하고 축구하고 들어오는 길에 축구화 스파이크를 신고 있다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스파이크를 바로 벗는 거예요. 스파이크로 대가리를 처음 맞아본 그런 이제 세대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은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깡패 그 이상급. 거의 뭐 깡패 이상급. 근데 그 쌤이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학교 안 왔구나. 야 내일은 학교 와야지. 학교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쌤은 없어. 야 생각해봐. 지금도 쌤이 생각해봐요. 굳이 너희들한테 찾아가서 내일은 학교 나와야지. 누가 그래? 뭐 상 주냐? 진짜 상도 안 줘 요즘은. 오히려 이상한 소리 더 들으면 더 들었지.
있을 수가 없는 셈이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쌤이 내일 보자 이러면서 와요. 그 쌤이 손 흔드는 모습 뒤에 뭐가 보이는 거냐? 공장 굴뚝이 보여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있잖아. 예술가는 뭔가 느낌이 남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냐?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장면에서조차도 선생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와 그 배경에 있는 공장이라는 존재까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 공장 속에 사람이 왜 없어? 근데 나는 드디어 공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대.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나는 지금 시골 살다가 도시에 왔죠. 가족들도 없죠. 그나마 의지할 건 동생인데 나보다 어린데 동생한테 의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얘는 17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근데 나는 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시골 내려가고 싶어. 근데 동생도 있고 시골 내려가기도 힘들어. 왜? 일단 올라오는 것도 돈이었을 거고 그 시절에는 쉽게 이동할 수도 없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선생님 모셔가지고 야 일단 학교 와서 얘기하자. 잘 있어 내일 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요. 옛날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아니었다니까. 씨발 축가 스파이크로 싸대기 쳐맞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돼? 선생님이 나한테 아이고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만져보는 거야. 약간 아이돌들이 손 한 번 잡아주면 씨발 손 안 씻고 막 이런 느낌. 어딨냐? 자 그리고 이제 갔는데 다음날 교무실로 갔어. 이제 두 번째 장면. 공간이 바뀌었죠. 공장에서 교무실로.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래? 반성문을 써오래. 야 솔직히 씨발 반성문 쓰기도 귀찮은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성문 써오라면 대충 한 장 끄적거리고 냈을 거 아니야. 얘 봐. 얘는 좀 남달라요. 선생님이 야 반성문 써와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는데 노트를 일단 거 삽니다. 그리고 주저리 적는데 보세요. 책이 노트가 어디 나오냐? 아무튼 엄청 많이 써. 막 왈칵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울면서 썼을 거야. 눈물 자국 막 내면서 그런 묘사들. 그러니까 대단한 소설가라는 거예요. 그런 17에 내가 써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생각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의 3분의 1이나 써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야, 너 좀 글 좀 쓴다? 소설 한번 써봐라.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 얘가 생각을 해봐.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올라와서 하기도 힘든 일을 컨베이어 앞에서 계속 한 8시간 내내 나상 받고 있는 거야. 쉽겠니? 17살이. 그리고 자기는 공부도 하기 싫어. 막 주산부기. 그러니까 주산이 뭐냐면 니네는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 주산학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없어. 그러니까 주산이 뭐냐면 한 3,000년 정도 된 계산기야. 그래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거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걸로 스케이트 탄다고 하다가 뒤지게 등짝 쳐맞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막 놓는 거야. 근데 얘는 생각을 해봐. 일단 문과야. 예술가야. 근데 걔한테 야 수학해. 걔한테 야 경영학해. 이러고 있는 거야. 좋겠니?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유 우리 고객님 집에서 주무셔야죠. 아유 우리 고객님 수업 끝나셨어요. 집에 가셔야죠. 이렇게 하지만 옛날 쌤들은 이 새끼가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 싸대기 존나 때려 이제. 옛날 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싫은 거야. 왜 공부도 하기 싫고 좀 피곤한데 밤새 일해가지고 주사 안 놓고 있으면 와가지고 쌤이 막 씨발 싸대기 때리고 막 개새끼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소설 써보래. 나한테 영혼을 주신 거고 삶을 주신 거고 꿈을 줬다고요. 실제로 꿈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계속 갑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야 요즘도 봐봐.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이거는 이 시절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 드물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누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면서 책을 하나 주는데 그게 난소공이야. 나는 학생이면서 노동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선생님이고 그 시절 선생님은 진짜 아버지 뭐 하시노 싸대기 때리는 선생님이 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반성문을 써놨더니 어휴 소설가 해봐. 난소공을 줬고
이런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존나 무미건조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난 어떻게 해요? B장면으로 갑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이 미묘한 변화 보입니까? 뭐냐면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나도 쌤한테. 나한테 의미가 남달라진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 나는 선생님으로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17살 감성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어색한 이항으로,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마음에 가둬졌던 그리움들, 괴로움들이 이제 선생님이 내 지탱이 되는 거죠. 17살에 나 선생님이 주셨던 그 난소문 계속 읽으면서 읽어요. 봐요. 희재 언니 아마 룸메 같아요. 룸메가 야 뭐하냐 그러니까 책 봐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언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언니랑 말은 안 통해. 그러면서 그냥 다시 한번 선생님 마음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를 알아준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 얘기 잘해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얘기를 잘해주신 거야.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 야,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 때만 해도 수학 시간에 국어 풀고 있잖아. 아, 그 자리 싸대기예요, 진짜.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있잖아. 아, 싸대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멍 때리다 선생님이 그날 기분이 나빠. 선생님이 그날 아내분하고 싸우고 왔어. 멍 때리고 있잖아. 야, 베이노. 네. 방금 읽은 거 다시 읽어봐. 일로 와. 그러면 이제 매 존나 처음 맞는 거지. 그런데 놔둔대 나를. 우리 쌤 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해요? 주산 시간에. 그러니까 주산 시간이나 요즘으로 치면 엑셀 시간이야. 엑셀 시간. 엑셀 배우는 그 시간에 나 뭐 하는 거야? 국어 노트에다가 난소금 받아 적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 보면 얘가 또라이인 건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맞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난소금을 습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습작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베껴 그려보고 베껴 써보고 하는 거. 그러면서 거장이나 좋은 작품을 내가 베끼면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내 실력이 이제 내 소설가로서의 실력이 늘어나는 장면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얘기로도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계속 난소공을 생각하고 옮기고 뭐 이러면서 뭐뭐 한다고 이런 거는 난소공을 옮기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엮어 넣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봐봐. 뭐뭐 했다고 이런 건 이제 뭐 한 거야? 습작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거야. 그럼 뭐냐? 이 사람한테는 난소공 구절 하나하나가 되게 와서 박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팅해 놓은 C에 나와 있는 이런 난소공의 구절들이 이 작가의 성장기에 이 작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건 평가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 영향을 받았던 다음 세대긴 해요. 지금 평가원 교수님 윗세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향을. 왜냐면 요즘은 뭐 사실은 진짜 재개발 들어가면 로또잖아요. 아, 요즘은 재개발 들어가면 한 30억 바로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막 재개발 들어가면요. 그냥 아예 파탄이야. 지옥이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17살에 나는 뭐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장면. 그가 소설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 대신 시를 써보라고 했으면은 시인을 꿈꿨을 거래요. 자, 뭐가 필요했던 거야, 나한테는? 꿈이 필요했던 거야. 꿈이 필요했던 거야. 학업을 하기 위해서. 큰오빠가 아픈가 봐, 어디가. 그러니까 약간 큰오빠가 탈모인가 봐. 이런 드립 치면 좀 너무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큰오빠의 가마를 왜 담당하게 붙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죄송해요. 무서워서. 아마 큰오빠가 몸이 뭐 안 좋거나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삶을 참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했고 그 꿈을 선생님이 주셨고 그렇게 나는 소설가가 된 거고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 중에 세 손 안에 꼽을 거예요. 현대소설가 중에. 그런 위대한 작가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풀어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때 이 삶이 편했을까? 저는요. 이때 이 17의 나의 감정 상태는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쵸?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감정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렇게까지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니면 감정 기복을 이 정도로 표현했어요? 이 정도로 표현했죠. 제가 이거 개념으로 설명드렸었죠. 실제 감정은 이런데 표현된 감정이 이렇게 좁혀들면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다? 담담하다고 하는 거다. 왜?
여러분 슬플 때, 진짜 슬플 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여운이 진짜 오래 가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가 진짜 존나 지루한 영화야. 4시간이었나 3시간이었나. 와, 그냥 안 끝나.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제적 말기, 그러니까 소비에트 혁명 전후했던 그 장면인데, 그 시절에 미국 애들이 돈 벌려고 이제 러시아 가가지고 막 로비도 하고 하는데, 여자가 거기 장군들이나 귀족들을 로비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고, 남자 주인공은 거기 사관학교 생도예요.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거야. 그런데 여자는 로비를 해야 되니까 막 장군 꼬시고 다니고 그래. 근데 그 사랑에 빠진 사관학교 생도는 그걸 질투하고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참석한 사관학교 생도 4학년 졸업식에서 공연을 하다가 그 장군을 갑자기 줘 패버려요. 이제 그거를 암살 누명을 씌워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는 상황에 그 여자랑 남자는 한 3, 40년을 갈려서 살다가 결국 여자가 그 남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데, 그 남자가 사는 곳까지 가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남자는 귀족이었고, 그 귀족이었을 때 몸종으로 있었던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진을 딱 보자마자 여자는 마차 타고 막 울면서 가요. 근데 남자는 이제 그 시베리아 유배되면 살다가 동물을 잡으려고 저격하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느낌이 확 온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딱 달려가서 저 멀리서 막 달려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담배 말아서 피우면서 딱 장면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스쳐면서 가는 거야. 봐봐. 둘이 수십 년을 그렇게 그리고 사랑했는데 마주치진 못했고, 여자는 남자의 흔적을 보고 가고 남자도 여자의 흔적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그리는 마음인데, 그거에 눈물 하나를 담지 않고 담배 피는 장면으로 담담하게 표현하잖아요. 관객들 다 울고 있어. 둘 중 하나야. 울든지 자든지 그러고 있어. 다 그런 느낌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까지 기복 있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는 못 느꼈을 텐데 이렇게 덤덤하게 표현한 거야. 듣고 있지 얘들아? 왜 내 수업 시간에 쌉소리 안 해요 여러분. 다 관련돼서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지금 현재로 다시 온 거예요 작가는. 그러면서 옛날 생각한 거라고. 자, 그럼 봅시다. 23번 봐. 지금 글의 주제 자체가 뭐예요? 내면 심리 묘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거고, 이 사람은 오히려 반성문이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누가 반성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 반성문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시작이었잖아. 당연히 여기서는 긍정적이지만 뭐 공장 굴뚝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무슨 뭐 주산 부기 시간이라든지 이딴 거 다 싫은 거지. 컨베이어 벨트 당연히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디귿 주산도 싫어하는 거고, 미용 공장 굴뚝 싫었고요, 늘 대조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싫은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나한테 써오라고 했던 그 반성문 때문에 나의 삶과 꿈이 시작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심적 태도가 다른 하나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니까. 뭔 여기서 논리적 단서를 자꾸 얘기를 해. 예술에서 뭔 논리적 단서요. 할 수 있어. 미학 얘기해야 돼. 그럼 미학. 할까? 잘해요. 저 잘합니다. 제발 쌉소리 차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갑시다. 24번. 자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 일부인데 AB에 실현된 양상이요. 자, 이것도 자꾸 개념을 하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봐봐. 자, 봐봐요. A의 시제 변화를 통해서 뭐 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B의 문단 나누기 효과가 무엇이냐, C의 간결한 문장 써서 어떻게 했냐, D의 나를 부르는 방식의 변화를 줘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 대화보다는 심리묘사 위주로 해서 뭘 했냐.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개념어 같지만 실제로는 개념어의 지분보다는 개념어를 통한 효과, 즉 우리가 요즘 정보가치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초점을 두고 갖다 낸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 그냥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시제는 선, 어말, 어미가 결정하잖아.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같은 부사어가 결정하잖아. 그런데 선, 어말, 어미의 지분이 많다 보니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을 보면 돼요. 말 앞에 있는 어미니까.
그럼 문장 끝을 보면 보통 시제가 보이는데 잘 보세요. 과거 시제로 표현했을 때 효과와 현재 시제로 표현했을 때 효과가 좀 다르겠죠.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요. 나의 12년간의 공교육 생활은 그랬다. 한 문장으로 12년을 퉁치지만 현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반면에 현재로 표현하면 압축이 안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 문단을 나누면 소설은 굳이 문단을 나눌 이유가 없는데 문단을 나눌 효과가 뭘까?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주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결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호흡을 짧게 끊어. 즉 감정의 호흡을 짧게 끊어. 담담하다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객관화시키는 것도 오히려 여기서는 더 감동을 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심리묘사 위주로 간 작품이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개념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정보가치 높게 읽는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단서들을 세팅을 한 거고 옛날 수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자꾸 선지 OX, 개념 OX 하는 과거의 접근 방식을 어그로 끌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관점을 조금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옛날 기출 연습도 해야 되고 사설 연습도 해야 되고 EBS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은 무조건 틀린 선지인 거죠. 왜? 현재형 어미 사용이 되면은 이야기 전개 속도가 지연이 된다니까 무조. 이건 100%예요. 무조건 틀렸어요. 2번 선지 100% 틀린 선지예요. 왜? 내용과 상관없어. 현재형 어미는 이야기 전개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늦추는 거예요. 2번 선지 여백 사이를 주어가지고 인과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글의 주제가 인과관계니? 내면 심리잖아. 그럼 벌써 얘는 오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역시 아웃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3번 선지 내가 얘기했지. 간결하게 표현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담담한 거고 주제를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네. 이게 되게 중요했네. 이게 주제네. 정보가치 매우 높아. 정답 3번. 이런 사고 흐름이라니까. 그리고 봐봐 4번. 이거는 뭔가 객관화 시켜가지고 하려는 건데 지금 뭔 쌉소리를 났어? 얘가 지금 내적 분열이 어딨어? 내적 갈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적 갈등이 어딨어요? 내적 갈등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내가 소설가가 됐었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는 거지. 긴장감이 어딨냐고 지금. 다 지금 뭐야? 이거야.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내면 서술 이게 주제예요. 근데 내면 서술인데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긴장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보이죠? 내적 분열이다, 긴장감이다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맥락에서 세팅이 넣은 선지라는 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세팅을 하는 건데 제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수업이에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제발 좀. 20초 더 드릴게요. 필기할 시간. 내가 옛날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일타가 됐을 것 같은데 코로나 되기 전에 대치동에서 갑자기 일타가 된 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가 그 쌤은 식사를 한 끼도 안 하고 수업이 끝나야 식사를 한대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저는 야 그게 어떻게 되니? 근데 요즘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이 밥을 먹잖아요. 부대껴서 수업이 안 돼. 갑자기 이유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과업에 집중을 해서 승부를 보라고요. 그게 올해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해보는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고 성인이 돼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는 경험과 기회가 되면 좋겠지.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대충대충 흘러가는 인생을 사실 거냐고. 승부를 봅시다. 자, 25번. C에 대한 설명. 자, 봐라. 일단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고단하겠지. 맞잖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소설 쓰기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설 옮겨 적는 습작 장면 맞고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거야. 봐봐. 내가 되게 삶이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되게 힘들 때
저기 롯데 시그니엘에서 10억짜리 벤틀리는 10억이 아니고 10억짜리 롤스로이스 딱 타고 막 씨발 막 썰고 막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러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요. 자괴감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사실 나를 위로해 주는 거는 내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인 거거든. 난소공이 나랑 비슷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엮은 거잖아 지금. 됐어? 어딜 봐서 이 사람이 소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 정답 3번. 소설 어렸으면 소설가 안 됐겠지. 소설이 나한테 너무 좋았고 쉬웠고. 왜? 야 누가 반성문 쓰라는데 자기 이야기를 노트 3분의 1을 쓰고 있냐. 여러분 써봐요. 한 장 쓰다가 아이씨 던져버리겠지. 손 아파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나도 나름대로 소설 좀 써보겠다고 깝쳐봤거든. 안 돼. 일단 손으로 쓰잖아. 한 페이지 쓰면 손 아파서 그냥 던져버리고 타자 치잖아요. 한 30분 전에 씨발 못해 이러면서 던져버렸어. 근데 희한하게 교재는 40시간씩 쓰더라고. 천직 찾은 거죠. 40시간 쓰고 나면 멘탈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자고 나잖아요. 40시간 동안 한 60시간 조금 막 글 쫙 쓰고 한숨도 안 자고 그러면 한 24시간 정도? 한 1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그러면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 D는 작품 창작 동기를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 그런 비슷한 기능. 그냥 이런 거지 그냥.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야 우리 이제 놀아보자. 이게 목표잖아. 이걸 하는 이유잖아. 놀이하는 이유잖아. 4번 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작품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써드렸지만 약간 좀 직관적인 게 있다? 그런 부분이야. 정리하시고.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독서는 못할 것 같고요. 문학 한 지문 더 마무리 짓고 소설은 오늘 이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 자, 그래서 잠깐 중간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는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요. 그리고 AI도 다 데이터야. 다 정규분포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EBS 질문지는 올려달라니까 알아요. 그냥 2-3시간 써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쓰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뭔가 성찰하는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의도한 거야. 책 한 권의 흐름을 잡는 거를. 두 번째, 그걸 해주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냐? 질문이요. 대체적으로 이래. 수강생이 이렇고요. 반별로 이래요. 그러니까 수강생 대체적으로 질문이 겹치는 게 있고요. 반별로 대체적으로 질문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전체 학생들 평균치 내가지고 수업 방향이 잡힐 거고 반별 평균치 내가지고 수업 방향이 잡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개인별 버라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버라이션들만 묶어놔도요. 여기서 어떤 또 경향성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밀착톡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잖아. 쌤 밀착톡 너무 무성의 하시던 것 같던데요? 죄송한데 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된다고. 푸사랑 여러분 얼굴이 매칭이 안 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딱 찝어줘요. 그리고 여러 말 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먹고 안 할 거 알아요.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수업 다시 듣자. 보충 영상 빨리 보자. 원론서 다시 보자. 실전 연습 할 차례다.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딱 주는 그게 되게 핵심적인 거야. 야, 보고서 씨발 100장 써주면 뭐하냐? 읽냐? 안 보잖아. 그런데 실전 연습 합시다. 그건 딱 하잖아요. 명확하니까. 그 느낌이야. 다만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공지사항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대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년보다 공지사항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근데 보는 것도 더 안 봐. 제발. 이제는 100여일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참 저는 올해 기운이 좋다는 게 뭐냐. 저는 백록담을 누구나 다 보는 줄 알았거든. 그 볼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는 사람 중에 20% 미만만 백록담 보고 온대요. 여러분 100일 기원으로 갔다 왔고 제가 백록담을 대신 봤기 때문에 오다가 야 씨발 나 유니콘 봤다 유니콘. 오다가 사슴 봤어요 사슴. 야 생각해봐. 백록담을 볼 확률도 20%밖에 안 되는데 백록담이 백록담인 줄 알아요? 백록. 흰색 사슴이 마시는 담, 마시는 호수 해가지고 백록담이야. 내가
그 전설 속의 사슴도 봤어요. 인스타 가면 다 있습니다. 또 인스타 또 조회수 늘어나겠는데 여러분의 올해 기운이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쌉소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여러분이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경향성과 방향성이 전체 수업 그리고 개별까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시라고 제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간에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온 사람은 최소 하루에 한 강, 못해도 3일에 2강 이상의 보충 영상 진도를 따라오시고 이게 영순이야. 두 번째 걸 다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172나 또는 EBS 연계에다가 적용하셔서 질문 누적시켜 주세요. 알겠어? 이번 주는 일단 소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모르겠다. 그럼 소설만이라도 조져서 해. 하루에 10지문씩 풀어. 야, 그럼 3일이면 소설 다 풀고도 남아. 진짜로. 10지문이라고 해봐야 10분씩 잡아봐요. 몇 시간이야? 2시간도 안 돼. 그 정도는 하셔야지. 할 수 있죠?